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 N번방 정말 이제 정치권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또 여야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과방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제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응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그럼 과연 정치권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요 정말 그 인류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착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뻔뻔하게 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과하는 것도 보십시오. 사과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그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네. 정치권이 대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은 사실은요. 성폭력, 성범죄 관련해서 형량이 낮다라고 지적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국회가 그런 일을 못해서 이런 일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비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부의 책임, 정치권의 책임도 얘기하죠. 이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인봉 교수께서요. 네, 장성철 소장. 천인공노할 일이죠. 악마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국회에 좀 한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국회 입법 논의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각자 당에서 개별 의원이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각 당에서 먼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불관용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저는 입법 논의에 두 가지 사항을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무조건 환수를 한다라는 것. 이번에도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벌고 한 1, 2년 정도 살고 나오면 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상당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 규정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두환 재산 환수 관련할 때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이용된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 과정 주문했는데요. 사실 이 관련해가지고 국회 지금 이제 국민동의 청원 1호가 네. 이 관련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 워낙 시간이 짧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안 중에서 법과 관련된 법사에 넘어간 것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돼 버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논의들이 있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좀 어떠한 사진을 합성한 것에 대해서 저거 뭐 예술 작품이야, 어린애들은 다 그래, 이런 식의 논의를 법사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정성 있게 이번에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관련 3법을 제안해서 이번에 국회 통과시키게 됐는데 지금 발의한 사람들도 한 분들도 일단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지금 5월 달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차츰 놓쳐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요, 어느 정도 좀 전문가 공청회도 좀 거치고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여론재판 형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좀 심도 있게 백년 대계를 보고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 관련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총선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4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는 건데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는 좀 미지수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네. 총선은 총선이고 물론 출마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총선에 뛰어야 되지만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2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공개하라고 나서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또 그냥 넘어가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는 일처럼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네. 결국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에 섰죠. 그렇습니다. 이번 포토라인으로 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을 또 견제하고 나섰는데 조국 장관 시절에 공개 소환 폐지에 따라서 이제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우기가 좀 어려워졌다.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입장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분명히 아시아요.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상 공개. 신상 네네.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주빈 관련해서 문제는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사람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조사로 나오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의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차원,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뭐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고위 공직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무작정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개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법에 보면 신상 공개나 아니면 포트라인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허용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허용 안 할 것이 하는 부분을 규칙을 정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25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포토라인 공개도 포함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는 생각해요, 저는. 예. 장 소장님 입장은?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인권보호 수사 규칙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 이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왜 하필 이런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 조국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지 야당도 이러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나갈 방향이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애초에 있어요. 조국 장관은 본인 사건 이후부터 적용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혜택은 그때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재검토 촉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관련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은 여기 취해가지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개별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후보 막판에 급하게 추가 공모돼가지고 발표했다. 너무 번개불에 뭐한가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예. 번개불에 한 거 맞습니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정말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4개 당이 들어오려고 했던 2개 당은 나가고 2개 당만 들어왔잖아요. 그 2개 당도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해서 전직 대표들이 들어오셔서 또 후보가 되셨고 이런 형태로 이 비례대표가 운영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갑자기 들어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실리를 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당에서 인재 영입 형태로 왔던 분들은 그래 언론의 검증 논란이 계속 됐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지금 앞에 10명 있잖아요. 앞번호 10명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당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8명은 사실은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무슨 뭐 윤리적 도덕적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분명히 졸속으로 한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공천 과정과 또 면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됐죠. 여기에 계신 지원한 분들도 잘못됐고 그러한 분들을 선정하고 추천한 분들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야.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주장했던 분이 여기 신청을 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방송 출연도 예정돼 있고 우리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했던 분이 아침에 갑자기 연락받고 갑자기 추가 공모 띄워가지고 다시 그냥 이렇게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1번을 줬고. 그거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리 당략 그리고 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와 제도가 아니죠.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당은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민주당이 시민당에 보낼 3명의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장 소장님, 네. 앞으로 추가 파견 규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첫 번째 칸에 되냐, 두 번째 칸에 되냐 순위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들은 그냥 앞번호에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전체적인 앞번호. 네. 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니까 더불어시민당은 1번에 칸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명 이상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아름답게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에게 자, 우리 좀 비례당에 가서 의석수 좀 채워줘. 그런 것은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모욕감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은 없어도 나는 가지 않아. 나는 왜 가? 내가 왜 가? 이런 식의 불쾌감을 표현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파견 규모를 7명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여섯 분은 이미 그러니까 허락하신 걸로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장 수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이거는 통합당, 민주당 둘 다 문제예요. 통합당은 뭐 원희철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합당이 아니죠. 비례 한국당이죠. 한국당이 원희철 대표가 20몇 명까지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선호 소장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통합당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미래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앞번호 가겠다고 또 앞번호뿐만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 정당 보조금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0명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 되면 전체 50%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이 상당한 440억 정도 되면 220억을 몇 명이 나누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20명 이상이 오게 되면 거기서 또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꼼수라고 누가 봐도 꼼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번호 가져가려는 것도 꼼수고 정당 지원비 더 많이 받아내려는 꼼수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행태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볼 때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행태 보면 누구든지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뭘로 보길래 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일부 의견이 일치한다 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이 의기투합하신 것 같네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옳은 얘기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민주당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나 그 미래 통합당을 당신들 누구 꿔주게 했어. 라고 하면서 고발했잖아요. 본인들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취하하시고 서로 이번에 그냥 어차피 만들어진 비례위성 정당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진흙탕 싸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례정당인데 어떻게 개별 인물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비례정당이요? 예. 아니 그 비례 후보에 대해서 집으로 다 선거 공보물을 다 보내주잖아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양력, 경력,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 그런 것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아마 그래도 정당을 보고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채원 소장은 뭐 제가 이제 의견이 함께하지만 그래도 꼭 장채원 소장은 마지막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네요.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등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배경 일부에 될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는 참칭하지 말라 이런 용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거잖아요. 열린민주당, 민주당 지지층이 완벽하게 겹칠 수밖에 없어요. 중도를 끌어오기보다는 어쨌든 지지를 이미 갖고 있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끝나면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높다든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더 많은 표를 끌어오기 위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서 표가 분산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 쪽에 오는 표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이건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이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쪽에 가 있는 분들의 이제 지지층은 거기에 더 많겠죠.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또 일정 부분 실망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열린 그 민주당 쪽에 김우겸 이제 그 후보죠. 후보가 네.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민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말에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다고 보여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열린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쪽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천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비례대표 순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또 열린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이 끝나거나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곧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본인은 표를 행사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일정 부분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열린민주당 쪽으로요? 예, 왜냐면은요, 이분들이요, 선명성이 아주 더 강력해요. 더불어시민당보다, 와, 조국을 수호하고 문재인 네. 대통령을 수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센 분들이 많아요.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또 뭐,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분들이 되게 상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열린민주당을 더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한 여론조사에 보면 10% 이상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뭐 25%까지 잡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호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의 형태로 가져가지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에 공천 받았던 11번부터 뒤쪽. 거기가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결국에는 막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진보 좌파 쪽의 의석수는 총량은 똑같아요. 총량. 그래서 뭐 시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총량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저는 총량만 똑같을 것 똑같을 것 같아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더불어시민당 쪽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그 중도층이라고 하신 분이 막판에 어떤 진보냐 보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불어시민당으로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택 여지가 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비례대표 명단도 물론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될 거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물론 이제 누가 실수를 많이 하냐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어서 통합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당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100분의 1 가능성 100분의 이야기도 1. 네, 했습니다. 네. 김 전 대표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왜냐면은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분들은 모셔야지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 선거 처음 치르고 처음 이런 총선 큰 선거판을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면은 결국에는 저분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덜 할 것이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실수를 덜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할 때 문재인 정권 측에 있는 분들이 되게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지도부 역대 최약체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최약체라고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은 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본인 선거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본인 선거도 지금의 추세만 말씀드리기 추세입니다. 추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총선판을 총괄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본인이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김종인 대표를 전 위원장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의 논란 끝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들이 당선권 상위 순번에 포진을 했는데요. 친황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잘 보세요.
그 대표 물러났죠. 공관위원장 바꿨죠. 대표 물러나서 원희철 대표 간 다음에 공관위원장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공관위원 하세요. 최고위원도 하시고. 이러면 물론 겉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통합당이 한국당이 전혀 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통합당의 영향력이 황 대표의 영향력이 미래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비례대표도 그랬다가 지금 보세요. 네 군데요. 경주나 뭐 경기 화성이나 경기 공항 과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뭐 공관위에서 한 거 최고위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직권으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네. 그럼 공관위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뭡니까 대체?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공관위원장 물러나고 지금 공관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는 이석현 부위원장이었죠. 그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최고위가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럼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가 결국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뭐 강압이다, 밀어붙이기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규상 있는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규 30조 상항에 의하면요. 후보자가 공관위에서 확정되었더라도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엔 최고위원회 의결로 무효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원 당규상 하는 절차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을 황심이라든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무력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네. 어차피 공천의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어느 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보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정했고 두 군데는 보니까 최고의 위임을 한 걸로 지금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라는 것은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한 최선의 후보를 뽑으라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그런 공관위원회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 지도부와 원만하게 조율된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김수양도 얘기했듯이 현저한 하자가 있을 죄송합니다. 네. 장 소장이 말씀한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한 현저한 하자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개된 게 현저한 하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공천에서 정말 후보가 되지 못할 만큼의 그만큼의 현저한 하자가 아직까지는 공개된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절차상으로 맞을 수 있죠. 최고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최고위가 공관위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증거를 대야죠. 현저한 하자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제3당 관련 얘기를 한두 가지 좀 해보죠. 하나 이제 정의당을 보니까 청년 후보들이 모인 청년선거대책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거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요. 네.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당이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조국 후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그 강력한 이념적인 지식인이었던 진중권 교수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면서 탈당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당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예. 과연 조국과 그 가족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공정하냐, 정의로운 것이냐, 그것이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그때 의구심을 받았거든요. 늦었지만 잘한 대응이다라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늦었지만. 그런데요. 어쨌든 정의당이 그래도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중심을 잘 지켜왔다라고 그동안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 스스로도 실망을 했었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로움을 회복해야 이 정의당의 기본적인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청년들에게 실망감 준 거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시인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와 다르게 법적인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네. 법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봐서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의당의 관점에서 아마 그 심상정 대표나 이런 당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본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치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또 다른 제3당 하나 얘기도 살펴보고 나서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그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여론조작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 근절 TF를 구성한다 밝혔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태를 뭔가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식의 지금 뭔가 함의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근본적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방지해 간 법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 다시 그러면 예전에 뭐 드루킹 사건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보다 이 자체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에서 여론조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짜뉴스 유포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거를 꺼내들어 드루킹 사태와 또 연관시켜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작은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작 하려고 각 당에서 시도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여론조작하는 걸 감시하는 TF,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다 만들기 바랍니다. 다 만들기 바란다. 네. 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